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질문. 예. 그 밴드에다가 제가 그 법을 어디를 매일 보십시오라고 게시를 하거든요. 우리 그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법제로는 어떻게 공부하세요, 여러분? 우리 법제 얘기 잠깐만 해봐요. 우리 법제로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사회복지 법제로는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까지 개정 또는 제정되어진 법이 출제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법조문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1월 1일부로 제정 개정되어진 법조문이 출제되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법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집행을 하는 거죠.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만들고, 그죠? 예, 그래서 법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법제로는 사회복지 관련된 기본법 체제, 그 다음에 사회보험 관련 법, 그 다음에 이제 공공구조 관련 법, 사회 서비스 관련법 이렇게 나눠서 법조문이 출제되거든요. 기본법이 왜 안 나오냐? 기본법이 사회보장기본법. 자, 1995년도에 제정됐어요.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딱 세 문제 나와요. 세 문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 문제 나오고 두 번째가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정확한 법 명칭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우리 소파 세모노 자살 사건 있고 나서 2014년도 12월 30일 날 국기법 개정되던 그때 같이 국회 통과되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딱 2개 출제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규정이 거의 규정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복지 사업법이에요. 자, 사회복지 사업법 1970년에 법이 제정이 되어지면 여기 세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25문제 중에서 25문제 시험을 보는데 6, 7, 8이 여기서 나와요. 법 3개. 얘 법조문 몇 개 안 되고 얘는 정말 몇 개 안 되고 얘는 몇 개 안 돼요. 얘네들만 잘 정리하셔도 8개 먹고 가요. 이거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질게요. 진짜로 3, 2, 3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 관련된 법이 있죠. 사회보험 관련법은 우리 산이국고장 기억하시죠? 이렇게 산재보험, 고용,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교양보험법. 이 5개 법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법제론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 정책론에서도 여기서 하나씩 나와요. 요새 정책론 트렌드가 법제론에 있는 법조문 그대로 옮겨놓는 게 이 정책론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교재를 보면 거기에 법조문에 그 기출 표기를 해놨는데 그게 법제 표기하고 정책 표기를 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이 보시되 사회복지 정책론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병행해서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는데 각 한 문제씩 나와요. 알겠다? 법제론에서. 정책론에서는 산재보험은 거의 안 빠지고 출제가 되고 있고 하나씩. 국민건강보험은 정책론에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래요. 산재, 연금, 고용보험 이 3개는 정책론에서 꼭 출제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 잘 해주시면은 법제론하고 그 다음에 정책론까지 해서 한 7, 8개 정도로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구조 5법 있죠, 우리나라에. 공공구조 5법인데 공공구조 5법은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죠. 1999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져.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1999년도 제정되고 얘는 2000년도 제정이 되어져요. 예,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은 2014년도 제정됩니다.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도에 제정됐고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도 제정되어져요. 예. 연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연도가 줄줄 나와줘야 되는데 연도 암기법을 제가 녹화를 좀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할까? 예, 연도 암기법이 있거든요. 예. 이래서 5법, 국기법은 항상 두 문제. 근데 얘는 정책론에서도 하나. 세 문제 나와요, 여기서. 의료급여법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의료급여법은. 기초연금법은 반드시 하나. 장애인연금법은 이게 공공구조 5법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얘는 지금까지 정책론에서만 나왔어요. 법제론에서는 장애인연금법이 안 나왔어요. 여러 장애인연금법에서의 급여 조건, 할당 조건이 잘 출제돼요. 정책론에서. 장애인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애인연금 들어보셨나요? 예, 뭐죠? 우리 선생님 지금 맨 앞에 앉아 계시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고 계십니다. 좋아 죽을 것 같아 내가. 예, 자, 장애인연금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구나. 장애인들 중에 우리 중증 장애가 있죠. 기존에는 장애인을 등급제로 운영을 했거든요. 등급제로. 근데 2019년도 그 등급제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요. 없어지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존엔 1에서 6등급까지 운영을 했는데 1에서 3등급까지를 중증, 4, 5, 6을 경증 해서 지금은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이 되어져요. 알겠죠? 예, 그때 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받는 첫 번째가 장애인연금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증 장애인이어야 돼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중증 장애인이면서 생활이 어려워야 돼.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돼. 그분들은 다 장애인연금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8세 이상이래야 돼. 몇 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들. 이분들이 받는 게 장애인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시고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우셔요. 알겠죠? 예, 그때는 장애인연금이라고 하는 별도의 현금성 급여를 제공해 줍니다. 됐나요? 18세 이상인데 경증 장애인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세 가지 수당이 있거든요. 다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이제 그거 공부할 거예요 오늘. 정책을 하면서 그 얘기를 다 할 거니까. 자, 이런 얘기 어쨌든 자, 긴급복지지원법까지 이거 공공구조 5법이에요. 긴급복지지원법은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오고 얘는 법제론에서는 안 나오는데 정책론에서 가끔 나오고 얘는 나오도 안 나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관련법이에요. 사회서비스 관련법은 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인구학적 기준, 연령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 서비스의 대상을 결정해요. 제일 나이 어린 애들이 누구죠? 영유아라고 하죠. 영유아.
영유아 보육법이 있어요. 영유아 보육법 1991년도에 제정이 되어져요. 지금 현존에서 유보통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보통합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의 기존의 이 관장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였는데 이게 작년에 교육부로 바뀌었어요. 교육부로 바뀌고 영유아의 연령 기준이 기존에 6세 미만이었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거니까 올해부터 7세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다고요? 7세 이하. 이거 기억 좀 해두세요.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복지법 아니고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그럼 요거보다 나이 많은 게 뭐죠? 아동이죠. 아동복지법. 아동을 몇 살로 규정하고 있죠? 18세. 다시 몇 살이요? 18세 미만자. 18세 미만자. 아동을 몇 살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18세 미만자. 그게 아동이에요. 아동. 자, 세 번째가 노인복지법이에요. 노인은 몇 살이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법제론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법에서 법의 2조쯤에 보면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가 나와요. 그때 영유아 보육법 2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동복지법에서도 이 법에 따른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법에서는 연령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연령 규정이. 우리 보통 노인을 65세로 알고 있는데 연령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60세 이상의 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연령 규정. 그게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예. 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몇 년도에 제정되죠? 81년? 우리 81년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에요. 81년도에 뭐라고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었는데 이게 8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어요. 팔을 하나 잃어버려서 장애자가 되셨는데 팔을 하나 구해오신 거예요. 장애인을 폄훼하는 게 절대 아니고 좀 암기하기 쉽게 심신장애자 복지법 81년도 제정됐다가 89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이 돼요. 장애인 복지법. 그래서 자, 영유아 보육법은 지금 시험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올해 유보 통합을 진행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동복지법 하나, 노인복지법 하나, 장애인복지법에서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지죠. 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 자, 한부모 빼버리고 여기다 뭘 넣냐면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2008년도 제정돼요. 법이. 2008년도. 2007년도 한부모 가족 지원법, 2008년도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지원법. 그럼 여기서 하나씩 나와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승질나지 않아요? 이렇게 길면?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씨. 한 번만 더 해볼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 있어요. 예.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어졌다가 2016년도에 이 법으로 바뀌어요. 정신건강 증진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나머지 법들이 지저분한데 우선 우리 보통 3여성법이라고 해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법이 있어요. 거기서 간혹 한 문제씩 튀어나오는데 안 봐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제론을 공부하실 때는 일단 얘네들은 다 맞춰줘야 된다 생각하고 3법은 이건 법조문도 작고 공부할 분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만 그냥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얘네들 3법에 초점을 두시고 얘네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정책론하고 해서 8문제를 맞추겠다 생각을 하셔서 같이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 힘들지. 이 공공부조법에서 국기법에 올인하면 돼요. 국기법하고 기초연구법. 알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올인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영유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3법에 집중하세요. 3법에. 그래도 아주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어요. 핵심은 뭐지? 요 기본법, 요 3법이에요. 3법. 이거는 무조건 나 다 맞겠다. 여기 나오는 8문제만큼 100% 맞겠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다가 이제 뭐가 붙냐면은 법 체계를 묻는 문제 하나. 그다음 법 연역, 연도 묻는 문제 있죠? 예? 예, 그거 나오고 끝이에요. 그렇게 시험 보는 거예요. 법제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법조문은 자, 법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잠깐 패싱을 한 것 같은데 좋은 질문 주셔서 반복밖에 없죠. 그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해놓고 매일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네이버 밴드 다 들어오셨나요? 네, 밴드에 오시면 제가 매일 오늘의 수행과제라고 숙제 올려드리잖아요. 거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세요라고 매일 올려놓거든요. 그게 지금 한 바퀴 돌고 9월달에 이제 2바퀴째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럼 죄송하지만 그거 좀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오늘의 수행 과제만 쫓아와 주시면 돼요. 그냥 그 페이스 맞춰. 알았죠? 자, 이 3법에 초점을 두고 공부합니다. 3법에. 자, 혹시 답변이 됐어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 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예, 뭐든지, 예. 1교시가 2영역. 예. 1교시, 자, 우리 영역별 1분당 한 문제씩 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 시험이. 그래서 1교시에 50문제 보니까 50분 주는 거고 2교시에 75문제, 3교시도 75문제니까 75분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솔직히 그래요. 시험장에 가면 시험 보신 분들 계시죠? 시간 딸려요? 좀 뭐라고 할까, 안 딸리는 경우는 두 경우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찍다 보니까 안 딸리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제 잘 알아서 다 그냥 잘 풀어서 안 딸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시험이 이게 지금 부족한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강의를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는데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시험지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지에다가 답을 체크하시고 OMR 카드에 옮기세요. 아니면은 문제 하나 풀고 OMR 카드에 옮기시고 문제 하나 풀고 OMR 카드에 옮기세요. 그래요. 하나 풀고 OMR 카드에 옮기면 시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예. 시험장에 가면 실제로 OMR 카드 바꿔주세요 얘기를 중간에 많이 하거든요. 잘못 기입을 해요. 빨간색 펜으로 기입을 하면 OMR 카드 코딩 기계가 읽지를 못해서 뭐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예,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OMR 카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OMR 카드는 시험 문제를 다 풀고 그리고 약 5분, 많게는 10분 정도 시간을 남겨놓고 옮기는 거야. 옮기는 거. 통째로 옮겨야 돼. 통째로. 한 문제 풀고 옮기고 한 문제 풀고 이러면 떨어져요. 진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실 때 팁으로 알려드릴 텐데 기존의 12회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90문항을 시험 봤거든요. 2교시, 3교시가 30문제씩 시험 봤어요. 90문항을 75분 줬었어요. 12회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야. 예.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시간 부족하지 않아요.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해봤더니 부족해요? 1교시만 부족해요? 어디에서 부족하는 거예요? 조사로운 인행사 중에 어느 게 딸려요? 조사로는 모르니까 그렇지. 무엇을 이렇게 모르니까 이게 뭐지? 그러다 딸리는 거지. 자, 그런 노하우나 팁은 우리 시간 지나가면서 저하고 친해지시면서 점점 알아가시자고요. 알겠죠? 예, 또 다른 질문. 예, 질문. 예. 시험 문항을 보면은 예. 모든 거를 고르시오 하는 거하고 예. 틀린 거를 고르시오 하는 거 두 가지 유형인데 예. 예. 거기 맞는 정답 어떻게 고르는지 문항이 다섯 문항을 다 읽으려면 길잖아요. 그런데 뭐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하는데 어려움이 잠이 확 깨네. 선생님 저하고 좀 이따 따로 좀 깊은 얘기 좀 하시고요. 좀 이따 같이 저하고 같이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시자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자, 법제는 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법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만 좀 잘 해두시면 법제에서 과락이나 또는 전체 점수에 훼손을 주지 않는 거죠. 됐죠? 특히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은 얘는 지역사회 복지론하고 연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 두 법을 잘 공부해 두시면 지역사회 복지론 상당 부분을 맞춰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지도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출표기가 안 되어져 있는데 작년에 이게 나왔죠. 국인법 개혁의 시도,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 자, 이게 연도가 1909년이에요. 우리나라 3.1운동이 어디 있었죠? 1919년에 있었는데 10년 빠지는. 그때 어떻게 이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가 만들어지더라. 자, 뭐냐면 국인법을 아까 1834년 제정되어졌던 이 국인법 체제가 이 빈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좀 고쳐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1909년도에 영국의 왕실국인법위원회, 뭐라고 이름이? 영국에서는 왕실, 로열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왕실 또는 왕립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가장 높은 위치, 높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왕위국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 국인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어져요. 논의가. 그때 이제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가 결과물로 나옵니다. 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다수파 보고서는 왜 다수파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1909년 국인위원회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 40명 중에 한 30명 정도가 다수파 보고서에 찬성을 하고 나머지가 소수파 보고서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파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국인법 체계를 그냥 갖고 가자. 1834년 만들어졌던 국인법을 조금만 수정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 가자.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소수파 보고서는 굉장히 진보 개혁적인 내용이에요. 아니다. 갈아엎고 새로운 국인법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답니다. 알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노령연금법 1908년에 제정됩니다.
우리 앞에서 라운트리 보고서 얘기했잖아요. 라운트리가 빈곤 순환 개념 제시했어요. 이 빈곤 순환 개념이 반영돼서 1908년도에 노령 연금법이 제정됩니다. 무슨 법이요? 얘는 연금자가 붙었다고 해서 사회보험제도가 아니에요. 사회보험제도 아니고 이건 국가가 조세를 통해서 연금을 지급해주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뭐지? 현재 기초연금법이에요. 기초연금제도.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봤더니 중앙정부가 운영 주체가 돼서 무기여 방식의 정액급여 연금을 실시했는데 70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3세 정도 됐거든요. 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쁜 자식들이죠? 자, 핵심은 얘가 중요하다. 국민보험법. 다시 뭐요?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입법입니다.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자, 봤더니 노동자들의 자립적 상호 보조조직인 공제조합에 세계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재정적인 어려움. 자, 그 다음에 급진적 사회주의 부활했어. 급진적 사회주의가 언제 나타났는데 부활은 다시 나타났다는 뜻이잖아요. 급진적 사회주의가 언제 나타났다 그랬어? 사회주의가 스킨헤드법 제정되던 그때쯤에 사회주의가 등장했다 그랬죠. 급진적 사회주의를 우리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알겠나요? 근데 이게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났어. 그래서 이에 자유당의 주도하에 사회안정을 목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강제된 개와 강제된 자도가 강조되어졌다. 자, 당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얘기 잠깐만 들어주세요. 1906년에 이게 핵심 요약TV에서 요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데, 요 얘기 잠깐 들어주십시오. 다수파 보고서하고 소수파 보고서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다수파 보고서하고 소수파 보고서는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이 영국의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전혀 사용되지 못합니다. 사용되지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다수파 보고서가 야, 기존 국민법 체제 갖고 가자. 소수파 보고서는 새로운 국민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뭐가 있었냐면 1906년인데 당시에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죠. 의회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정당이 있는데 정당 중에 자유당이 있었어요. 토리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고 자유당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당이 있어요. 1906년에 영국에서 총선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의원 내각제 국가예요. 여러분 의원 내각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의원 내각제는 어떻게 합니까? 수상을 뽑죠. 수상을 보통 수상 또는 총리를 가 이제 국가의 수반이 되어지는 구조인데 걔네들 국회의원들이 뽑아요. 그럼 주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당시에 토리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는데 이게 보수 정당이거든요. 자유당이 있었는데 이 자유당은 중도적인 정당이었었고 처음으로 노동당, 이게 노동자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냐, 이 자유당이 노동당하고 서로 어떻게 협약을 맺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저 토리당을 내쫓고 집권당이 되고 우리가 연합해서 어떻게 총리를 여기서 내자. 그때 노동당이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906년 선거를 통해서 토리당이 참패를 해서 거의 사그라들고 자유당하고 노동당의 연합체가 등장하고 총리가 자유당에서 나와요. 그 사람 윈스턴 처칠이에요. 처칠 아시죠, 여러분? 그죠? 총리 뒷다 오래 해먹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담배를 하도 펴갖고. 네. 알겠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노동당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 체계를 자유당한테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니네 밀어줘가지고 니들 안에서 총리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이 자유당에서 노동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만든 법이 바로 이 노령연금법하고 국민보험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국민보험법은
당시 급진적인 사회주의가 나타날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선택한, 그러니까 처칠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들었는데 연도 기억해야 돼요. 1911년. 몇 년도요? 일이 두 개예요. 일이 두 개. 이름이 국민보험법. 왜 중요하냐면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입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만든 거야 이게. 알겠죠? 그런데 구성도 좀 기억해야 돼. 자, 국민보험은 건실해야 돼. 국민보험은 어떻게 된다고요? 건실해야 돼. 건실해야 돼. 다시 뭐 해야 된다고?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다시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 건강보험이 도입되어졌던 이유는 역시 라운트리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2차적 빈곤을 막아야 된다. 의료비 지출은 국가가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건강보험이 나왔고, 이게 노동자들의 그런 사회주의 혁명이 두려웠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실업보험 체제를 도입시킵니다. 너 노동자들 일자리 잃었지? 야, 걱정하지 마. 실업보험, 실업급여를 통해서 너 먹고 살게 해줄게. 이해됐죠? 다시. 자, 두 번 다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나왔어. 자, 건실해야 된다. 다시 건실해야 된다. 뭐가? 국민보험법은 건실해야 된다. 영국이요. 자, 연도 1911년 정리되셨죠, 여러분? 보시면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두 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찰스 부스는 런던 지역에서 빈곤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죠. 부스가. 라운트리는 요크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 그 사회조사, 처음으로 사회조사했던 사람이 찰스 부스예요. 런던시 대상으로.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조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운트리예요. 이름이 시봄 라운트리입니다. 뭐라고? 시봄. 시봄. 알았죠? 시봄. 시봄. 알았죠? 시봄 라운트리. 옆에 써놓으세요. 시봄 라운트리.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반드시. 베버리지 보고서. 다시 보여요, 여러분? 베버리지? 지금부터 이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45년도에.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도에 발표됩니다. 1942년도. 1942년도. 몇 년도 여러분? 42년도. 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면 영국의 국민법 체제. 영국은 1601년도서부터 국민법 체제로 운영되어져 왔어요. 그죠? 이 국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 국민이니까 빈곤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사회복지 대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아니고,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만 사회복지 대상으로 봐서 걔네들만 빈곤 상태에서 끄집어내겠다는 거야. 국민을 영어로 릴리프라고 합니다. 릴리프. 릴리프라는 것이 뭐지? 구원해낸다는 뜻이야. 가난해서 건져내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자, 그때 이 42년도에 이 베버리지가 등장해요. 베버리지 보고서 씁니다. 핵심, 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왜 쓰여졌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사회복지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42년도가 영국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영국에 가면요. 영국이 크게 섬나라가 섬이 두 개거든요. 섬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뭐죠? 아일랜드. 위에가 스코틀랜드. 여기가 웨일즈, 잉글랜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국! 이러죠? 뭐라 그러지? 잉글랜드라고 해요? 더 유나이티드 킹덤즈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킹덤즈. 그러니까 왕국 4개가 모여서 유나이티드, 묶여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잉글랜드라고 하는 건 영국의 수도인 런던이 잉글랜드 왕국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잉글랜드라고 하는데 영국 사람한테 잉글랜드라고 하면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땀딱이 맞아요.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서 UK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그 영국의 국기가 뭐죠? 유니언 잭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X자가 2개 들어있고 이 십자가가 2개 들어있거든요. 그게 4개의 왕국을 이 국기 한 장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몰랐죠?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고 요 옆에 프랑스가 있어요. 이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에 이게 해협이라고 하는데 그걸 도버 트레이트, 도버 해협이라고 해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영국 안 가보셨어요? 영국을 안 가보셨어요? 프랑스 안 가보셨어요? 네. 기가 막혀서. 저도 제가 작년 7월 달에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는데, 자, 어쨌든. 자, 영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독일이 1938년에 2차 세계대전을 폴란드 침공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프랑스를 정복한 거예요. 그 프랑스의 리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도보 해협 요 붙어있는 이 리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리옹에서 영국을 이렇게 보면 영국이 보여요. 진짜 보입니다. 영국 땅이 보여요. 그런데 리옹에다가 폭격장을 그러니까 비행장을 만들어요. 이 독일 놈들이. 그리고 여기서 매일같이 어떻게 비행기가 뜨는 거야. 폭격기가.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영국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1942년도라고 하는 이 해는 영국 국민들한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던 그런 때였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미래를 꿈꾸는 거야. 그러니 대단한 나라 아니야? 그러니 세계의 패권국가가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꿈을 꾸는 사람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어려운 그 현실에만 안주를 해가지고 거기서만 덩덩덩덩 거리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맞죠?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아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급 시험은 그냥 뭐지?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잘 해서 극복하잖아? 그럼 더 크고 멋지게 보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알겠죠? 예, 자 보시면 이렇게 힘들 때였는데 자 베버리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다라고 하는 전제를 첫 번째 세워놓고 두 번째는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승전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또 세웠어요. 아니 전쟁이 45년도에 끝나요. 근데 42년도에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지금 한참 당하고 있는 이때에 전쟁이 끝난다라고 가정을 세우고 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세운 거야. 유럽 전체에서 이 독일한테 안 먹힌 땅은 사실은 영국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중립국가들 뭐 스위스 이런 데 빼고는 영국밖에 없었다고. 이해됐나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첫 번째 현재 영국이 극복하고 있는 5가지 문제, 이 전쟁 중에 영국이 경험하고 있는 이 5가지 문제를 5대 악으로 규정했는데 이 5대 악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얘는 1회 때 시험부터 나왔었어요. 사회복사 1회 때 시험부터. 자, 5가지 악. 자, 저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나뭇결 불질러. 다시 뭐라고요? 나뭇결 불질러. 시작. 나뭇결 불질러. 한 번만 더. 나뭇결 불질러. 나무를 베버리지. 그 다음에 나뭇결에 어떻게 불 확 질러버려. 나뭇결 불질러. 자, 라텍, 무지, 결핍, 불결, 질병.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니까 어때요? 예,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요. 뭐지? 국민들이 다 나태한 거야.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두 번째는 무지. 학교 공부가 아무것도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무지한 겁니다. ignorance, 무지하다. 결핍. 자, 이 결핍이 영어로 want인데 부족을 뜻해. 그럼 뭐가 부족한다는 얘기일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득의 결핍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소득의 결핍.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돈이 없다는 말. 이해됐죠, 여러분? 자, 결핍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더럽죠. 전쟁 중에 우리가 뭐 목욕을 하겠어요? 우리 조금 있으면 목욕해야 되잖아요. 추석이 가까우고 있으니까. 1년에 2번은 꼭 목욕하시죠? 네. 추석, 설. 조금 있으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아우, 맵체. 아우. 그러면 디지즈, 질병이에요, 질병. 전쟁 중에 뭐 그냥 세균성 질병, 보통 이질, 장티푸스, 여러분들 걸려보셨죠? 안 걸려봤어요? 코로나 걸려보셨죠? 바이러스성 질병, 이런 것들이 창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5대학을 뭘로 규정했다고요? 나무별 도시들. 이걸 영국이 극복해야 될 5가지 5 evils,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악. 알겠죠? 정리됐나요? 그러면 이 5가지 악은 영국 국민들 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기존의 구빈법 체계, 빈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구빈법 체계를 갖고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다. 자, 뭐 하냐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구빈법 이제 갖다 버리고 사회보험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은 공공부조제도에 해당되어지는 구빈법 갖다 버리고 무슨 체제로의 전환? 사회보험체제. 사회보험은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거 어때?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회보험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보험제도로 가자는 거야. 사회보험제도로. 이제 공공부조제도인 구빈법 하지 말고 사회보험제도로 가자. 그게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자, 베버리지는 이런 얘기를 해요. 5가지 악을 다 해결할까? 그럼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문제 하나하나마다 별도의 제도를 만든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 5가지 악 중에서 베버리지가 초점을 뒀던 것은 이 결핍 문제였었어요. 소득의 결핍. 소득의 결핍. 사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봤어요. 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목욕도 자주 할 거 아니에요. 4번씩은 하겠지. 2번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태나 무지나 모든 문제들은 결국 소득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고 5가지 악 중에서 이 소득 결핍 문제만 해결하면 뭐가 된다?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봤어. 그래서 베버리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회보장은 이런 소득의 결핍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소득보장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중요하다. 사회보장 이꼴 뭘로 봤어요? 소득보장. 자, 베버리지 보고서의 서문, 프리퍼스에 그렇게 써놨어.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이다. 우리 시험에도 그래서 어떻게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회보장을 뭘로 봤다고? 소득보장. 소득보장은 5가지 악 중에서 무슨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결핍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서 베버리지는 그래,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뭐라고? 사회보험제도로의 전환이다. 사회보험제도로의 전환을 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보장해 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소득 보장해 줘야 된다. 그게 베버리지 보고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버리지는 그러면 열심히 공공부조만 하던 나라가 사회보험제도로 대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체제 틀을 바꿔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3대 전제 조건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사회보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3가지 정책적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 3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첫 번째가 완전 고용해라.
완전 고용 정책 해야 된다. 다시 무슨 고용? 완전 고용, 완전 고용. 사회보험제도는 결국 기여제도잖아요. 기여 비자산조사를 했죠. 그럼 기여는 누가 기여금을 내죠? 누가 기여금을 내요? 소득 있는 사람이 낼 거 아니에요. 고용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일을 하게 만들고 그들이 뭐를 내야 돼? 보험금을 내게 만들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전체 국민들을 다 일하게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 정책 추구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어요. 자, 두 번째가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이라고도 해요. 아동수당, 가족수당. 우리나라에 2018년도서부터 아동수당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죠? 그렇지, 애 많이 낳으라고 주는 돈이죠. 자, 이 사회보험제도는 이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위험분산 원리라는 것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어져요. 위험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자 숫자가 많았었을 때 그 많은 가입자들이 위험을 분산하여서 개인이 갖고 있는 위험을 가입자 구성원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나눠받는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 전쟁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아동수당 지급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애를 빨리 낳으라는 뜻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아동수당 제도를 통해서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라고 한 거예요. 자, 세 번째가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다시 뭐라고요? 포괄적 한번만 해봅시다.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면서요, 포괄성이라는 용어하고요, 통합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얘네들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들어보셨죠? 포괄, 통합. 들어보셨나요?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사회복지 실천론 공부하시게 되면 사례관리의 기본 원리가 있죠. 그 사례관리 기본 원리 안에 포괄성, 통합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론과 사회복지 행정론 공부할 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리를 공부할 때 그때도 포괄성, 통합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다못해 사회복지 조사론을 공부할 때 응답 범주를 구성할 때 범주화의 원리 중에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 원리가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모르겠죠? 예. 자, 그럼 포괄성이 무슨 뜻이고 통합성은 무슨 뜻일까요? 응? 전체적인 거? 한번 물어볼게요. 요새 통합 사례 관리 하죠? 네. 들어봤나요? 희망복지지원단 아시는 분? 시군구에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 사례 관리하고 있어요. 드림스타트 아시는 분? 2008년도 만들어진 드림스타트가 빈곤 아동 대상 통합 사례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제 들어보셨죠? 2019년도부터 시범사업 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것도 통합 사례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 통합자가 다 붙네요. 그죠? 그 통합과 포괄 의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포괄이라는 말은 사람은 복잡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죠. 욕구나 또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욕구나 문제에 다 대응해 줘야 된다. 그게 포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복지기관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찾아왔는데 할머니가 왔어. 배도 고프시고 머리도 아프시고 등도 아프시다고 왔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사회복사는? 머리 아픈 문제만 해결해주면 안 돼. 안 되지. 머리 아픈 거, 배 아픈 거, 등 아픈 거 다 해결을 해줘야 돼. 그죠? 거기에 전부 개입을 해야 돼요. 그걸 무슨 성? 포괄성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관도 그럴 만한 능력이나 그럴 만한 자원을 다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 체계들을 연계 조정해야 된다는 원리를 통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통합성이에요. 다시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뭐라고요? 통합성이에요. 어떡하지? 야, 우리 기관에서는 할머니 배고픈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머리 아픈 문제는 B기관에 연결을 해놓고 B기관에서 좀 해주세요. 할머니 등 아픈 문제는 C기관에 연결을 해놓고 C기관에서 해주세요. 그게 무슨 원리를 달성한 거예요? 통합성 원리 달성한 거예요. 우리가 통합 사례관리라는 표현 들어봤죠? 그게 무슨 사례관리 뭐야? 사례관리. 네. 지금 지역자활센터 근무하신다 그랬죠? 거기서 사례관리 사업 하시죠? 사례관리 해보신 분, 하고 계신 분 혹시? 괜찮아요,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사례관리가 뭐죠? 사례관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모르죠? 할머니가 저기 물을 잘못 드셨고 이렇게 사례가 걸리면 그때 등을 딱딱 두들겨 주면 사례 관리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 사례 관리 개념을 좀 잘 정리해야 돼요. 요거 잠깐 지울게요. 요걸 지워야 돼요. 우리가 개입하는 사회복지 실천 또는 사회복지 개입의 대상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단기적, 일회성 또는 2회성, 3회성으로 해서 어떤 세션을 정해놓고 세션 하에 몇 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입을 하고 그 개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뭘 쓰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개입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 개입 모델들의 공통점은 그 모델을 적용해서 일정 기간 안에 그 사람을 고쳐놓는 거야. 치료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 클라이언트들 중에서는 만성적. 무슨 적이요? 만성적. 다시 무슨 적? 만성적.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만성질환 아시죠? 고혈압, 당뇨. 이건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평생 어떡하지? 관리하고 가야 되는 거야. 관리. 자, 여러분 사례 관리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만성적 욕구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회성 개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초점을 둬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만성적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합적 욕구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다양해져요. 이걸 관리하는 것을 사례관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관리 대상을 기관에서 정하잖아. 복지관 같은 데서.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 노인, 뭐 아동, 뭐 어떤 장애인 이렇게 사례관리 대상을 정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냥 평생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평생 기관에서. 그걸 사례관리라 해요. 그럼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 사람들 욕구가 복잡 다양하잖아요. 그럼 다양한 욕구를 우리 기관의 힘만 갖고서 능력만 갖고선 해결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지역사회 비공식적인 자원들과 국가지자체 공식적인 자원 체계들 다 끌어들여서 같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 통합사례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례관리는 그래서 종결이라고 하는 단계를 둘까요? 안 둘까요? 클라이언트가 사망을 하거나 또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사례관리는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사례관리는 몫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가 몫을이에요. 사례관리 순서를 어떻게 제시했죠, 여러분? 맨 처음에 기반 접촉, 접수, 사정, 개입, 점검, 재사정, 결과평가. 종결이 있어요, 없어요? 사례관리 종결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냥 사례관리. 사례관리 뭔지 아시겠어요? 서비스의 개입의 대상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 첫 번째가 뭐라고? 일회성 개입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대상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부싸움 연락이 하잖아요. 그죠? 부부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 실천 기술론에서 배운 부부 개입 실천 모델들이 있어요. 그거 적용하고 고쳐놓는 거야. 그런 대상이 있고 지금 노인이나 또는 장애인 뭐 이런 분들처럼 평생 관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례 관리다. 만성질환자를. 그래서 사례 관리는 뭐라고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야? 만성적 욕구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만성이라는 얘기는 뭐지?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사례 관리 뭔지 알겠습니다. 통합성, 포괄성도 뭔지 알겠죠? 자, 포괄적 보건 의료 서비스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 보건 의료와 관련된 것만큼은 그것이 어떤 질병이건 어떤 뭐 병이건 간에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야. 모든 병 문제는. 이해됐나요? 자, 3대 전제 조건 뭡니까? 완전 고용,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 의료 또는 포괄적 보건 의료 재활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달성이 되면 사회보험체제로 바꿀 수 있다라고 베버리지 보고에서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시험에 꼭 나오는 것이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6가지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6가지 원칙. 그 6가지 원칙.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포괄성이에요. 포괄성. 무슨 소리지? 모든 사회적 위험에 다 대응해야 된다.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회적 위험에 다 대응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적절성. 자, 우리 적절성하고 똑같은 말 뭐라 그랬죠? 적절성이랑 똑같은 말? 충분성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배우면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안에 평등, 자유, 사회적 적절성, 효율성 4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적절성이 있습니다. 적절성. 적절성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공되어지는 급여의 수준, 즉 양이나 질은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그 사회 문제, 즉 사회 악을 해결하는데 충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적절성이다. 이해됐나요? 자, 세 번째가 요거 세 번째, 네 번째가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데 정액급여, 정액기여예요.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요, 국민들의 최저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데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소득 보장을 사회 보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국가가 정해놓은 최저 소득을 다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자라고 제안을 했냐면 정액급여,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제공되어지는 급여 수준이 어떻다? 똑같은 거예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전부 다 같은 금액을 줘야 된다. 이만큼 주면 국가 책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어떤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액기여입니다.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내야 되는데 이 기여금도 어떻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금액을 내야 된다. 자, 이건 우리 현재 사회보험체제하고는 틀리잖아요. 우리 현재 사회보험체제는 어떻게 돼요? 돈을 좀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급여를 받아가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기여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당시 베버리지 보고서는 정액급여, 정액기여라고 하는 특이한 방식을 제시한 거야. 그러다 보니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온다. 이 정액기여를 다른 말로 정액합취제라고도 해요. 알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 행정통합이 있습니다. 무슨 통합? 행정통합. 자, 우리 운영효율성 배웠죠? 운영효율성 배웠죠, 여러분? 예,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가운데 운영효율성 배웠잖아요. 행정비용을 절약한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예. 일주일 전이죠, 여러분. 운영효율 수단으로서 효율성 안에 운영효율성, 목표효율성이 있었다 그랬죠? 기억들 나시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자꾸 이러면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운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비용을 줄이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지 관련해갖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베레벨로만 부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중첩되어지는 부분들도 많고 인력이나 서비스 부분에서 이렇게 비용 낭비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사회보험금고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얘가 사회보장 관련된 일은 요 한 군데서 다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를 절약하는 거지? 운영 효율성을 높여 즉 운영비를 절약하자는 목적하에 비용을 많이 줄이자는 목적하에 행정을 통합하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대상자 분류를 합니다. 사회보험의 대상자 분류를 해요. 6가지 체계로 분류를 해요. 6가지 체계.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자, 첫 번째가 사장님이 있어. 사장님을 자영자라 해요. 자영자. 그 사장님 밑에 고용되어진 사람을 피용자라 해요. 뭔자? 피용자. 그 다음에 이제 피용자네 집 식구들이 나와. 식구들. 자, 피용자네 집에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야? 노인. 와이프가 있겠죠? 주부. 애가 있을 거야. 애, 그죠? 아동. 그 다음에 집에 원수 덩어리가 꼭 하나씩 있습니다. 모르게 먹는 삼촌 하나 있잖아요. 그죠? 무직자야. 그래서 자영자, 피용자, 노인, 주부, 아동, 무직자라고 하는 6개의 사회보험 대상자를 구분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베버리지는 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사회보험의 3중체계, 사회보장제도의 3중체계라는 걸 제시해요. 가장 최우선으로는 사회보험제도가 첫 축이 돼야 되는데 사회보험제도는 말 그대로 기여를 한 사람만 급여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돈을 못 내는 사람, 지지 동생밖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부조제도도 살려줘야 된다. 뭐를 살려줘야 된다고? 공공부조제도도 살려둬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앞에서 배우셨던 1948년 국민부조법이에요. 국민부조법은 베버리지 보고서로 완전히 가는 과정 가운데서 공공부조를 받아야 될 극빈층들을 위한 별도의 법체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부조법을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사회보험 가입자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부자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이 최저한의 비용보다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좀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민간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연금제도 등에 가입을 해서 더 많이 받아먹어라. 그걸 임의보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사회보장의 3중체계 뭡니까? 사회보험, 공공부조, 임의보험. 그 중에서 제일 중시했던 건 뭔가요? 사회보험입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보십시다. 베버리지 보고서. 세계 1차 세계대전과 3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 1929년에 미국발 경제대공황이 터져서 그게 유럽 전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국가기업의 중요성이 중대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유방임주의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큰 전쟁을 겪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현재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어. 시장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유방임주의 체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서. 왜? 양철 냄비 만드는 공장한테 야, 너 지금부터 양철 냄비 만들지 말고 포탄 만들어야 돼. 탄피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야경국가론, 자유방임주의에 근거한 야경국가론이 완전 깨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보면 베버리지 보고서의 3가지 기본 원리. 국가는 사회보장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제공해야 되고, 자, 밑줄 보십시오.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이다. 소득보장은 5가지 악 중에서 무슨 악을 해결하는 거예요? 결핍의 악을 해결하는 거야. 자, 국민 최저 수준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한다. 즉 국가는 어디까지만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최저 수준까지만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정액 급여를 통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은 급여액을 주는 겁니다. 자, 주요 내용 5가지 나뭇결 분질로 정의됐죠? 사회보장은 자, 국민 최저 수준 달성을 위해 사회학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3가지 방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임의보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사회보장의 3대 전제 조건,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 의료 서비스, 가족수당. 됐습니까?
아픈 문제만큼은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집에서 아프잖아요. 그 누워있어. 그럼 나만 누워있어요? 아니죠. 가족이 옆에 붙어서 간병을 해줘야 돼요. 그럼 나도 일을 못하고 가족도 일을 못하면 보험료를 누가 내?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아픈 문제는 빨리 국가가 해결해 줄 테니까 니네 빨리 나가서 돈 벌어서 보험금 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 운영의 원칙. 자, 포괄성, 급여 적절성, 정액약축 요거 중요합니다. 정액급여. 지금 사회보험제도랑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이하다. 행정통화, 그 다음에 사회보장, 사회복지 대상자의 부분까지 보시고 문제 빨리 봅시다.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 체계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을 기본적인 권리로 제공한다. 맞죠?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이해됐어요? 이게 만약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은 결핍 문제의 해결로 보고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다. 자,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봤다. 맞습니까? 자, 사회보장 전제 조건이 3개야. 뭐였지? 이게 절인가요? 둥둥둥둥하고 계세요. 자,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국민 최저선 보장을 위해서 사회보장에서 공공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공공구조는 사회보장 체계 안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시한 것은 사회보험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경제적인 사회보장은 국민 최저선 달성에 을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다. 경제적인 사회보장이 무슨 뜻이야? 소득보장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베버리지 보고서 나타난 사회보험 체계에서 내용에서는 급여 수준과 기간이 충분한 정도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뭐죠? 급여 충분성, 적절성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충분성하고 적절성은 같은 말이에요. 충분성, 적절성 뭔지 개념 썼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조금 줘도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를 통해서 강남에 빌딩을 사고 벤츠 승용차를 사고 그렇게 안 돼. 국가가 급여를 줬는데 그거 받아서 굶어 죽었어. 그렇게 안 돼. 안 되는 거야. 딱 굶어 죽지 않게만 주는 거야. 그걸 적절성, 충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자, 정액 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된 이거 봐.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맞아, 틀려? 맞죠? 무슨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까? 운영 효율성이 높다라고도 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정비용 절감하는 하나의 창구 안에서 모든 사회보험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여성가족부 만들어갖고 뭐 여성가족부 아시잖아요 여러분. 잼버리도 잘했고 그렇죠? 예, 얼마나 잘했어? 나머지 보시면 된다. 됐습니까 여러분? 예. 자, 잠깐만 쉬었다가 35분부터 할 거예요. 자, 이제 연극 다 끝났어요. 이거 바깥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내가 책임질게요 진짜. 베버리지 보고서 연도 몇 년도요? 1942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국은 이제 사회보험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들이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다른 과목들도 좋습니다. 뭐든지 질문 주세요. 사례 관리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비스마르크의 독일 사회보험입니다. 여러분 저 좀 잠깐 보십시오. 예. 이제 영국 역사 끝났고요. 독일 역사입니다. 독일 역사.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나라예요. 뭐라고?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 도입한 나라.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 뭐라 그랬죠? 예. 예. 48분 28초 전에 했어요. 여러분 우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치매. 치매가 아니고 치매야. 일상생활이 어려워. 그렇지? 예. 자, 1911년에 국민보험법이라고 그러죠.
그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윈스턴 처칠과 당시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면서 의원이었던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 가서 연수를 해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독일 걸 벤치마킹해서 영국의 국민보험법을 만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독일은 세계 최초로 뭐한 나라다? 사회 보험을 만든 나라다. 자, 독일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당시 독일은 왕이 있었는데 왕 이름이 빌헬름입니다. 헬름헬름 거린다 그래서 빌헬름인데 이 빌헬름 밑에 우리 시험, 그러니까 교재상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영의정이라고도 나오고 또는 재상이라고도 나와.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 자, 당시 독일은 저희 잠깐 볼까요? 세 개 계층이 있었어요. 세 개 계층. 그 세 계층이 맨 위에 융커.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확대되어지면서 이제 자본가들,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르주아, 마지막으로 노동자, 이렇게 세 개 계층이 있었었다. 다시 계층 뭐라고? 융커, 신흥 부르주아, 노동자. 여러분 융커라는 말은 독일어로 융커는 대지주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원래부터 독일의 귀족 사회의 일원이면서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어마어마한 토지를 갖고 있었고 원래 독일의 기득권 계층이었었어요. 그걸 융커 계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신흥 부르주아는 이제 자본가 계급으로서 돈을 왕창 벌기 시작했던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득권으로 등장을 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신흥 부르주아가. 그 다음 세 번째가 노동자인데 제일 불쌍한 게 누구야? 노동자. 얘네들은 아무 기득권도 없어. 기득권도 없고 그냥 맨날 핍박만 받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이러던 애들이었었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비스마르크는 융커 출신입니다. 비스마르크는 누구 출신이라고요? 융커 출신인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의 사회주의가 급진적 사회주의가 독일 안에 쓱 하고 기어들어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급진적 사회주의가 그 마술을 뻗쳤을까요? 이 공산 전체주의가. 예, 맞아요. 노동자들 대상으로. 그 노동자들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현재 체제가 전복되어져서 노동자들만의 세상을 누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독일은 당시 어떻다? 왕정 국가였거든요. 빌헬름이라고 하는 왕님이 계셨던 나라야. 근데 거기에 이 급진적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체제가 붕괴될 거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어떻게 하느냐? 이 융커 출신의 비스마르크는 이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진행됐던 사회주의 운동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그 유명한 사회주의자 탄압법이에요. 탄압법. 자, 독일을 가면요. 독일에서 제일 큰 구축함. 독일이라는 나라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독일은 프랑스, 러시아 요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위에만 바다야. 위에만 바다야. 나머지는 다 내륙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예요. 그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해군력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게 큰 배,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배, 그러니까 군함,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탱크, 이런 것들의 이름을 전부 비스마르크호라고 해놔요. 비스마르크. 그만큼 이 독일에서 비스마르크는 위대한 존재거든요. 위대한 존재인데,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그때 이 비스마르크가 바랬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독일을 영국이나 프랑스만큼 위대한 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영국이나 프랑스는요, 이 중상주의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얻어내요. 전 세계 영국하고 프랑스가 사실은 식민지는 다 얻어낸 거야. 근데 독일은 이 프랑스 옆에 붙어있는 거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거의 없었었어. 그리고 산업화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 비스마르크는
영국이나 프랑스에 버금갈 만큼 자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크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위대한 독일로.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줘서 얘네들이 충성스럽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줬었을 때 그런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길 만한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자꾸 사회주의만 믿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만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죠. 노동자의 뭐요?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려고. 노동자로 하여금 충성하게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싶어서. 알겠습니까? 그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만들어서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가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두고 죽이고만 하면은 이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자, 말을 잘 달리게 해야 된다. 우리 주마가편이라고 들어보셨죠? 말을 잘 달리게 하려면 잘 좁혀야 돼. 그럼 좁히기만 하면 말이 잘 달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찍책으로서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만들고 당근책으로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다? 사회보험 입법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사회보험 입법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비스마르크는 이 세 개 계층이 하나로 똘똘똘똘 뭉쳐줘야만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구도 융커도 내야 되고 신흥 부르주아도 내야 된다고 봤어. 그걸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했어요. 뭘 이루고자 했다고? 사회통합. 사회통합과 노동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근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뭐다? 노동자들에 대한 당근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보험입법이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보험이 입법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입법이 됐냐면 (1883년) 84년, 89년. 자, 1883년에 자, 여러분 우리 강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강산, 강한산. 강산 몰라요? 질산, 황산, 염산. 못 들어봤어요? 염산, HCl, 질산, H2NO3, 황산, H2SO4. 그죠? 이게 염산, 질산, 황산이잖아요. 그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선생님 질산 한 잔 드시죠. 그럼 어떻게 돼? 노 해야 돼. 뭐라고? 질산노. 다시 질산노.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질산노. 자, 질산노.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안 먹겠다는 것만 하고 그냥 질산노. 알았죠? 질병보험, 산재보험, 노령 및 폐질보험. 1883년에 질병보험이 도입됩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뭐예요? 질병보험입니다. 이 질병보험을 우리 보통 의료보험 또는 건강보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두 번째가 산재보험이 84년도에 도입돼요. 그리고 5년 뒤인 89년도에 노령 및 폐질보험. 이것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국민연금에 해당됩니다. 노령, 폐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늙어서 생긴 장애를 폐질이라고 해요. 늙게 되면 구축장애, 구축이라고 하죠. 몸이 붓거나 그 다음에 치매, 중통 이런 것들 오시면 마비, 구축 이런 것들 나타나잖아요. 예, 그걸 바로 뭐라고? 폐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얘기하는 네 가지 사회보험 중에서 세 가지 사회보험이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질산노예요. 질산노. 알겠습니까? 질산노, 질산 먹으라고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스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요?
No. 자, 연도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요 84년도를 좀 봅시다. 84년도에 사회복지 관련된 중요한 역사가 두 가지 있어요. 이 1884년도에. 이게 뭐지? 팔자가 18한 거죠? 팔자가 18하니까 팔자가 팔자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산재당하죠. 남들 멀쩡하게 일하는데 빨자돼서 산재를 당하는 거야.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어. 이 84년도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인보관 운동이에요. 영국에서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 홀이 영국 런던의 화이트 슬럼 지역에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1884년이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보관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 교수들, 그 다음에 당시 사회 주류 계층, 지배 계층이었던 성직자들이에요. 얘네들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팔자가 뭐해서? 팔자가 18 해가지고 뭐 하는 거지? 빈민굴에 들어가서 빈민들하고 같이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1884년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 독일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산재보험. 영국에서는요? 인보관은 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산재, 인보관 정리되셨죠? 요걸 기점으로 해서 1년 빠지면 질병보험 83년, 5년 더하면 노령 및 폐질로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팔자 사나우면 산재당해. 알았습니까?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독일의 질병보험 몇 년도? 83년도. 알았죠? 알았죠? 자, 보겠습니다. 19세기 당시 독일에는 융커 신흥부르자 노동자 상계 계층이 있었고 산업화로 인해서 이러한 사회 계층 간에는 기득권을 위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어요. 원래 기득권인 융커하고 신흥부르주아가 있는데 제일 두수하게 노동자들이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어요. 노동자 정당.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당을 만들어서 의회에 진출을 하게 돼요. 얘들도. 자, 그 상황에서 독일 내 사회주의 사상 전파되고 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노동자 계층 역시 자신들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했고 당시 제3기업 융커 출신이었던 비스마르크는 이런 사회적 갈등 속에서 자, 밑줄 긋습니다. 사회통합과 노동자 계층의 충성심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 정책을 실시합니다. 채찍 정책이 말을 잘 달리게 해야 되잖아. 노동자가 말이야. 말을 잘 달리게 하려면은 얘네들 잘 달려줘가지고 어떻게 프랑스하고 영국을 따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채찍질도 해야 되지만 당근책도 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채찍책으로 등장했던 것이 사회주의자 탄압법이었고 당근책으로 등장했던 것이 사회보험 입법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험 입법 내용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를 입법하고 시행한 나라. 자, 질산노 기억하셔야 된다. 질산노. 연도도 좀 기억하세요. 이 정도는 이것도 기억 못하면 어떻게 우리 장교양 보험 받는 것도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83년도 건강질병의료보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강제 가입하고 지역별 조합 방식. 자, 무슨 방식? 조합 방식. 무슨 방식이요? 조합 방식. 당시 독일은 지역별로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특히 지역별로. 공제조합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공제조합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회보험제도의 기원이 뭐냐면 이 공제조합에서 시작된 거예요. 공제조합. 뭐냐? 같은 직장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월급에서 공제를 해요.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10,000원씩 띄는 거야. 띄어놨다가 그 조합원들이나 또는 조합원들의 가족이 아프거나 또는 문제를 당했었을 때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냈던 그 공제해서 냈던 그 조합 비용을 갖고서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것을 국가가 강제화시킨 것이 그게 바로 사회보험제도의 뿌리예요. 그게. 알았죠? 그게 처음에는 무슨 방식으로 운영됐다? 조합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졌다.
됐나요?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과, 의료보험도 조합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 잠깐만 봐봐요. 좀 봐봐요. 196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법을 만들어요. 의료보험법.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무슨 방식? 조합 방식. 무슨 방식? 그 조합이 어떻게 있었냐면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 직원의료보험조합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만들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조합원이 되어져서 객출해서 낸 조합 비용을 갖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발생한 문제를 그 조합 비용을 갖고 해결을 했던 거야. 알겠나요? 그러다가 자,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1997년에 국민 의료보험법을 만듭니다. 다시 무슨 법이요? 국민 의료보험법을 만들어요. 의료보험법을 만들면서 이게 98년부터 시행이 되어지는데 조합을 1차 통합합니다. 1차 통합. 1차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의료보험조합하고 공무원 의료보험조합을 묶었어요. 그리고 완전 통합이 언제 되냐면 199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되어져요. 무슨 보험법? 이걸 통해서 모든 의료보험조합을 다 묶어버린 거야. 자, 여러분 잘 봐.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해야 안 해요? 공무원은 건강보험 가입해야 안 해요? 공무원은 건강보험 가입해야 안 해요? 공무원은 건강보험 가입해요? 네? 언제부터? 99년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돼서 2000년도서부터 이게 시행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공무원은 건강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5가지 사회보험이 있잖아요. 전국민 대상. 그 중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도 같이 가입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하고 이 건강보험하고 연동되어진 노인장기환보험이야. 두 개는 뭐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도 가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직역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산재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안 해요. 공무원연금 가입하지. 이해되셨어요? 시험에 정책문에 잘 나오죠? 공무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예요, 안 가입자예요? 가입자. 언제부터? 2000년. 99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2000년 법 제정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게 2000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이때부터 공무원도 가입하는 거야. 이걸 무슨 방식? 통합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방식? 우리나라는 조합 방식에서 언제부터 완전 통합 방식으로 갔어요? 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을 통해서 2000년도서부터 완전 통합 방식으로 들어선 거예요. 뭐가? 국민건강보험. 알겠어요? 네. 기존에 우리 조합이 있었어요. 직역별 조합, 공무원 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그죠? 지역의료보험조합 이렇게 있었거든.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 알았어요? 그런데 독일은 아직도 뭐지? 조합 방식이에요. 이게 강제로 기존에 공제조합이었었는데 그 공제조합을 강제로 운영하게 만든 겁니다. 자, 노동자,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한 거야.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질병보험이 도입되어졌을 때 처음으로 도입된 거잖아. 비스마르크가 야 하자 이거 한 거야. 했지만 노동자하고 이 부르주아들이 이러다가 어떻게 그냥 통과가 됐어. 질병보험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문제는 산재보험부터 터져요. 산재보험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회주의 정당하고 자본가를 대표하는 자유주의 정당이 이거 왜 해야 되냐고 싸우는 거야. 반대에 부딪혀요. 처음에는 얼떨결에 처음에 보는 거니까 세계 최초로 하면서 통과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해. 자 보면
직업조합에서 관리 운영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자,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국가의 중앙집권적 운영은 정부의 권력 강화로 관료 제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반대했고, 사회주의자들, 얘네들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거고 얘네들은 치는 부르주아들을 대표하는 거죠. 역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를 국가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뭐지? 사회주의 혁명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둘 다 반대했다는 게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됐다고? 둘 다 반대한 거예요. 둘 다. 산재 때부터. 알았어요? 응. 그래서 자,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 게 이때부터 됐어요. 무슨 원칙? 자,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이 뭐죠, 여러분? 그렇지.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원리가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이에요. 다시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져야 돼. 근로자가 저 창 밖에 나가고 창을 이렇게 고치다가 뚝 떨어져서 다쳤어. 사장님이 야 너 다쳐라 이러고 밀어갖고 떨어진 게 아니지. 사장님 과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근로자한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지? 사장님이 100% 책임지는 거예요.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이 반영되어져 있고, 이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운영에 드는 비용은 누가 100% 부담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보험들은 그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죠? 반반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죠.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누가 부담해요? 사용자하고 우리 한번 빨리 정리해볼까? 국민연금은 누가 내요? 사용자가.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무슨 가입자 있어요? 직장가입자, 또 지역가입자, 또 임의가입자, 또 임의계속.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와, 씨, 틀린 건 아시죠? 자, 우리 헷갈리면 안 돼.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사업장가입자야.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서 가입자가 직장가입자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직장가입자고, 국민연금에서는 뭐야? 사업장가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이렇게 4개로 구분되어진다. 다시 가입자 종류 몇 개? 4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여러분, 사업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누가 내죠?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절반씩 내. 4.5%. 우리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해서 기준소득 월액의 절반씩을, 기준소득 월액의 9%를 징수하는데 그 중에 절반씩을 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사용자가 내는 돈을 부담금이라고 해요. 무슨 금이요? 근로자가 내는 돈을 기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가입자는 누가 내요? 지가 다 내는 거죠. 이건 지가 9% 다 내는 거예요.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도 지가 다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두 번째가 국민건강보험 있죠?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무슨 가입자가 있어요? 그렇지. 얘는 직장이야. 직장. 여러분, 직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건강. 직장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화장실 가기 힘들어요. 알겠어요? 다시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알았죠? 얘는 직장 가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가 있는 거예요. 가입자 2개야. 가입자가. 알았죠? 알았죠? 뭐 이게 맞아. 왜 그래? 담배 40가지 피시니까 그런 거야. 좀 줄이셔. 파운데이션으로는 절대 안 가려져요. 피부가. 자,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누가 내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반반씩 내죠? 그렇죠? 누가 그래요? 이거 작년 시험 문제 나와서 다 맞히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직장 가입자는 이게 직장 근로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는 보수 월액 보험료가 있고 소득 월액 보험료가 있어요. 보수 월액 보험료, 소득 월액 보험료가 있어. 보수 월액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이 사용자 밑에서 일을 하고 사용자한테 받는 월급이 보수예요. 알겠나? 이 보수 월액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반반씩 내는 거예요. 이건 반반씩. 근데 소득 월액은 이 직장 가입자도 뭐해? 밖에 나가서 돈을 다른 방법으로 벌 거 아니에요. 뭐 월세도 하고, 뭐 밖에 나가서 도둑질도 하고, 보이스피싱도 하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도소도 좀 갔다 오고 뭐 이러면 뭐 괜찮죠, 그죠, 여러분? 네? 아, 보이스피싱 꼭 하세요, 여러분. 훌륭한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되셔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활동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부수적으로 번 돈 있잖아요. 걔는 누가 내? 그렇지, 이거 지가 다 내지. 이거 사장 왜 내줘, 이걸. 그죠? 주식 투자도 하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좌 활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건 전부 지가 내는 거야. 근로자 본인이. 자, 지역가입자는 누가 내요? 세대가 내는 거야, 세대. 세대 단위로 부과되어져 있어, 세대 단위로. 중분본상의 세대 단위로 보험료 부과 점수. 다시 뭐요? 보험료 부과 점수. 한 번만 더. 보험료 부과 점수. 우리 정책노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험료 부과 점수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배기량 몇 cc 이상 도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냐, 월세냐, 자가냐, 집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 점수가 세대 단위로 부과가 되고 따라서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보험료 부과 점수 알았죠? 전화기 소리가 들린다. 어디서 띠링띠링띠링. 자, 됐죠, 여러분? 자, 국민건강보험은 이렇게 내고.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저절로 뭐가 돼?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저절로 뭐가 된다고요? 저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저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일정 금액을 정률로 부과하게 돼 있어요. 지금 6.8%가 그렇죠? 건강보험료 우리가 내잖아요. 그 직장이든 지역이든 간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거기에 6.8% 정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시험에 나올 때 건강보험 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같다 틀리다? 같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같다. 알겠죠? 같다. 야, 이상하다. 자, 됐습니까? 됐죠? 요거 됐어? 됐어요? 안 됐어? 됐다.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있어요. 고용보험료는 누가 내요? 사용자 근로자. 자, 우리가 고용보험료를 내면 고용보험,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고용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내시면 그걸 갖고 고용보험 기금을 만든다 그랬죠. 고용보험은 기금제로 운영이 되죠. 펀드야. 그 기금을 갖고서 사업을 몇 개 한다 그랬지? 3가지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일주일 전 바로 이 시간에. 그렇죠. 그게 뭐야?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여러분 실업급여가 계속 얘기하지만 얘는 급여가 아니고 사업의 이름이라 그랬죠? 실업급여 사업 안에 2가지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었다고 공부했죠?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 안에 조직이 광이다 공부했죠?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방역보직, 활동비 있다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리고 3번째가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급여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업을 3개 추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고용보험료를 갖고. 그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요? 사장님이 100% 낸다 그랬죠. 이거는 누가 내?
사용자가 100% 내는 거예요. 얘는 사용자가. 알았어요? 실업급여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요? 이건 5대5 내는 거야. 5대5. 이건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거야. 실업급여는. 알겠습니까? 이건 누가 내요? 육아휴직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요? 이건 별도 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로 징수한 금액을 갖고 여기다 쓴다 그랬죠? 실업급여로 징수한 금액을 별도 징수가 없어. 얘는 실업급여 징수를 얘들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자, 지워도 되나요? 네. 여러분 이거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다 이거 다 시험에 정책론에서 잘 나오죠. 됐습니까? 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보시고 노령의 폐질연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자, 시험 문제. 1980 이게 뭐야?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라 노동자 통제가 목적이었다. 이건 미국 사회보장법이 아니고 노동자를 통제했다. 사회주의 이념 확산이 되면서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 독일의 사회보험입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노동자 통제하기 위해서 뭘 해서 사회주의자 탄압법하고 사회보험법을 만든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맞죠? 그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뭐예요? 1883년 질병보험. 83년 독일의 질병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맞죠? 독일은 재보험법 84년이에요. 산재보험 얘기하는 겁니다. 노사가 반반씩 부담했다. 사용자. 산재는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비용 누가 부담해요?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노사 반반이 아니고 무슨 책임 원칙에 따라서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산재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산재도 어떻게 돼? 누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알았습니까? 네. 자, 89년 노령 및 폐질 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자, 이것 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된 건 아니고 첫 스타트는 블루 칼라라고 하죠. 육체 노동자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사회보험제도든지 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한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1995년도에 농어촌적으로 확대되어 적용되어지죠. 국민연금이 1988년 시행이 됐는데 95년도에 전국적 확대가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 주로 블루 칼라들, 육체 노동자들 위주로 시작을 하다가 그것이 화이트 칼라로 확대되는 방식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은 질산노, 실업보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요. 실업보험을 세계 최초로 했던 나라가 어디게요? 앞에서 우리가 1911년에 영국에서 국민보험법 제정됐다 그랬죠? 그때 국민보험 건실해야 된다 그랬지? 그 실업보험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에요. 세계 최초의 실업보험.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알겠나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자, 이제 미국 역사입니다. 미국 역사 중요합니다. 조금 봐주세요. 여기서 볼게요. 미국은 1929년이에요.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집니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라고 배웠죠? 물가가 쳐 올라가면서 경기가 하락돼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했었어요. 알고 있나요? 미국은요 1914년도에 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그 1차 세계대전 동안 세계의 군수품 공장 그 다음에 생필품 공장이 돼요. 유럽에. 포탄 한 방 안 맞고서
미국은 어떻게 해요? 세계 제조업 분야를 아주 다 휩쓸어버립니다.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알겠죠? 지금 말 그대로 경제를 그냥 확 휘어잡았다는 거야. 전 세계 경제를. 자, 그러면서 자 봤더니 경제 대공화. 그런데 미국이 어떤 일이 터지냐면은 미국은 세계 최초로 여러분 신용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요. 미국 여러분 마이카라고 아시죠? 나만의 자동차. 여러분들 다 마이카 있으세요? 마이카 없으세요? 좋으시겠어요? 예. 마이카 무슨 차 있으세요? 예? 무슨 뭐요? 스포츠 그거 차예요? 스포티지? 그렇구나. 몇 년식이죠? 예. 오래됐다는 뜻이죠? 예, 친하게 지내지 말아요. 자, 혹시 뭐 벤츠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요. 농담이고. 자, 보면 미국은 이 당시에 어땠냐면요. 여러분 GE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에디슨 아세요? 토마스 에디슨? 그 사람이 전자제품 회사를 설립해요. 그게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GE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도 이 GE는 뭐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회사죠. 옛날에 우리나라 LG, 삼성의 이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백색가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월풀 냉장고 들어봤어요? 월풀 세탁기. 그게 GE 브랜드예요. 그게 GE. 그런 비싼 전자제품, 또 자동차, 마이카, 그 포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T20이라고 해서 마이카 시대를 세계 최초로 열어요.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을 하거든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고가품들은 어떻게 사야 돼요, 우리가? 한꺼번에 목돈 주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미국은 세계 최초로 신용에 의한 거래를 실시하게 돼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신용에 근거해서 그 고가 제품을 사고 할부로 비용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했던 회사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카드 회사예요. 그게 1910년대 회사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조선시대였죠.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자, 문제는 이것은 실질적인 수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매 능력이 아니고,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짜 시장인 거야, 이게. 근데 그것이 한 방에 훅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29년 경제 대공황이에요. 여러분 29년 역사는 29년 연도는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그 회사들, 그러니까 회사들은 신용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물건을 만들고 만든 물건을 소비자한테 신용에 근거해서 할부로 파는 거야. 그러면서 주식이 막 뛰었어. 회사들이 물건을 많이 파니까 당장에 현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 그러다가 소비자들이 한두 달 돈을 갚지 못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한두 달. 아, 이번 달도 밀렸네? 아, 저번 달도 자동차 할부를 밀렸네? 자, 그게 쌓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업은 돈을 못 갚으면 은행에 대출한 것을 갚지 못하겠죠. 어떻게 될까? 같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은행과 기업과 소비자가.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것이 확 터진 것이 바로 이 1929년 10월 24일이죠. 블랙 서스데이,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려지는 경제 대공황 사태의 시작이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미국 역사상 정말 최악의 위기였었어요. 미국은 자유방임주의 국가로서 본인이 열심히 일만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변수를 경험하면서, 외적인 변수를 경험하면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거지가 돼버린 거야. 즉 환경적인 요인이 개인을 빈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뼈가 저리게 체험했던 사건이 바로 경제대공황이야. 나만 열심히 살고 나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랬죠. 1997년에 IMF 사태가 우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환경적인 이유, 변수가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때 이 경제 대공황이 터졌을 당시에 미국은 공화당은 보수 정당이에요. 이 공화당의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31대 대통령이었었어요. 후보 때 이게 터진 거예요. 항상 이 보수는 경제를 강조하잖아요. 보수는 알고 있죠, 여러분? 예. 그런데 항상 보수가 집권하면 경제 위기가 와요.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 때 IMF가 터졌죠. 저는 어떤 정치색을 갖고 드릴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 나는 다 좋아요. 우리 대통령들이 너무 좋아, 이뻐 죽겠어요, 진짜. 예. 자, 그런데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등장합니다. 허리띠에다 루즈를 끌고 헐렁한 허리띠신데 루스 헐렁한 벨트 허리띠. 그래서 루즈벨트가 등장을 해요. 이분 아시죠, 여러분? 소아마비 휠체어 타고 다니셨죠. 이 사람이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등장을 해서 이런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피게 되는데 그게 뉴딜 정책이에요. 자, 무슨 정책이요? 뉴딜 정책 기억해 두셔야 된다. 뉴딜은 뉴는 새롭다는 뜻이고 딜은 거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방임주의 체제 국가였던 미국이 시장 안에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개입하냐면 케인즈 이론에 근거해서 개입합니다. 뭐라고? 케인즈. 케인즈는 영국의 경제학자였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 뉴딜 정책의 일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줘요. 자, 이것이 한 번 시험에 나왔는데 케인즈는 유효 수요 이론을 제시해요. 무슨 이론? 유효 수요. 여러분 유효 수요 중요합니다. 무슨 수요? 유효 수요. 자, 우리 수요하고 공급에 관한 얘기는 1776년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얘기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 결정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를 소비하기 위한 요구에 불과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나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럼 그게 수요가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경제공황이 왔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케인즈는 유효 수요를 얘기해.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 수요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실질적인 구매력을 얘기해. 내 주머니 안에 돈이 있으면서 저걸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걸 유효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모든 경제 주체들, 즉 가게나 기업들은 다 붕괴를 해버렸어요. 경제공황으로. 그럼 이 경제공황을 극복할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누구밖에 남았지 않느냐? 국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국가. 우리가 경제 3주체가 있죠? 가계, 기업, 정부잖아. 그래서 정부가 유효 수요 창출을 합니다. 무슨 수요 창출을 한다고요? 유효 수요 창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공공부문에 거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요. 이때 미국은 뭘 만드냐? 후보 댐 들어보셨어요? 중국에서 2008년도 산사이 댐이라고 하는 댐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 후보 댐이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콘크리트 댐인데 그걸 전부 사람 손으로 져요. 사람들이 오면 미국은 여러분 일당을 주죠. 우리나라는 월급을 주는데 미국은 아무리 길어도 월급이 아니라 주급을 줘요. 그게 이때부터 된 거야. 뭐냐? 너 왔어. 일하루 했죠? 그럼 바로 주머니에 돈을 넣어줘. 그럼 얘가 갖고 나가서 물건을 사. 그죠? 물건을 사게 되면 기업도 살지?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놓여있죠? 세금이 들어있죠. 그 세금이 다시 어디로 들어와? 국가로 들어오죠. 이런 선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을 살리게 된 거예요. 국가는 가장 신용력, 담보력이 강한 주체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빚을 많이 줘도 돼, 사실은. 왜? 갚을 수 있으니까. 갚을 수 있으면 빚을 지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빚도 자산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빚은 자산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
빚이 많아서 나라가 뭐 빚이 500조고 1000조고 뭐 어쩌고 떠드는데 모르는 소리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거. 에이씨 그럼 바보야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데 알았죠? 예. 신용 담보 능력이 있고 지불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지불 능력이 없었을 때 모라토리엄 선언이 되는 거예요. 못 갚는다. 그렇더라도 그걸 극복해요. 우리 IMF가 터졌을 당시에 전 세계 국가들이 다 IMF에 빠져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 회복됐어요. 국가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국가는 빚을 져도 강력한 담보력, 신용력, 채권 능력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국가는. 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책 사업들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것이 후보댐을 만들고 TVA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테네시강 뉴욕 개발 사업을 하죠. 미국의 테네시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걸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걸 뭘로 뚫냐? 포크레인이 안 들어갔어요. 삽으로 그걸 뚫은 거야. 삽으로. 당시에 미국에 어떤 슬로건이 있었냐면 dig and one more dig. 자, 와, 땅 파요. 땅 파면 돈 줘요. 일단 줍니다. 내일 다시 출근해? 알았습니다. 왔어. 그럼 땅 메우고 다시 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디그라는 게 땅을 판다는 뜻이에요. 그걸 한 번 더 파라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주머니 안에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걸 유효, 수효, 창출 정책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게 돼요. 알겠죠? 유효, 수효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유효, 수효. 그래서 자 문제는 이 유효, 수요 창출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혜택을 봐요. 일자리는 국가가 만들어주니까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또는 다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 있죠.